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법 한숨만 나오네. 매각 실시 절차랑 매각 결정 절차 같이 할 거예요. 매각 실시가 6문제 정도 나왔고 매각 결정은 사실 1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묶어봤고요. 자, 매각 실시 절차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기일이 언젠지 지정해야 되고 당연히 공고해야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이제 입찰, 매각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도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구매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뭐 소제기도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기일 지정. 법원은 경매 개시 후 매각 기일을 지정한다. 당연히 경매가 시작돼야지 매각 기일도 지정하겠죠. 매각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매각 기일만 변경하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적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생겨서 매각 기일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최저가 적감은 유찰 시에만 허용이 됩니다. 유찰이란 이제 그 최고가 매수인이랑 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었다. 그럴 때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랑 경매가 안 됐다는 소리로 알아들으시면 되고 매각 기일 공고에는 부동산이 어딘지, 매각 방법 뭔지, 기일이 언젠지, 결정 기일은 언젠지,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인지,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매각 기일이 언제까지인데 이제 결정은 언제까지 나야 된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이제 요까지는 최저로 매각이고 뭐 경매 신청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저가는 여기가 최저다. 그리고 매수 신청할 때는 얼만큼은 일부 내야 돼요. 약간 보증금 형식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매각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돌려받긴 합니다. 보증금 변경 시 반드시 공고에 명시해야 돼요. 왜냐? 보증금을 변경을 했어요. 더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몰라가지고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겠죠. 원치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위법한 공고의 효과. 자, 다음의 경우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보증금 변경 결정이 없이 공고가 됐다. 자, 그리고 매각 기일 공고에 중대한 흥결이 있다. 그러면 매각 허가가 불허가 납니다. 왜냐? 보증금 변경 결정 공고 없이 이거 좀 반대로 돼 있긴 한데 보증금 변경을 했는데 공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찰 못 했겠죠? 그래서 매각 불허가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 금액. 원칙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법정 매각 조건이고 법원은 이제 결정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경매에 나온 게 뭐 100억이에요.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면 10억이잖아요. 근데 100억짜리를 이제 10억만 걸기에는 뭐 위험 부담이 크다. 아니면 너무 큰 돈이다. 그럼 뭐 좀 줄이거나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결정으로 변경 가능하고 보증의 기능. 보증이 없으면은 아무나 다 내가 산다 했다 다 취소하겠죠. 진지한 매수 신청 확보랑 대금 미지급 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대금 미납 시 보증 몰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순위 최고 매각인이 됐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이 났는데 난 그냥 장난으로 최고가를 적어서 냈는데 이럴 경우에 너는 안 된다 하고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대신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진정성이 없었다 해서. 보증의 엄격성. 기일 입찰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요구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자, 입찰 절차.
입찰 절차는 입찰표 작성해야 되고 보증을 제공해야 되고 입찰표 제출해야 되고 개찰해야 돼요. 개찰이 이제 입찰표 이제 확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 입찰 때는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입찰 장소에서는 입찰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가 필요하고 이유는 당연히 비밀 보장 때문이겠죠. 매수 신청 금지자는 이제 채무자. 채무자는 이제 돈 떼먹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건데 매수 신청하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리고 집행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절차에 관여된 집행관. 그리고 감정인, 감정평가 및 소속 감정평가 이거 다 집행 관련된 사람들. 관련 사람들에 한해.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다른 집행관이 이제 경매 신청하러 갈 수도 있겠죠. 대리 입찰 제한.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따라서 동일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이인이 대리 시 입찰 무효입니다. 자, 이 소리가 무엇이냐? 자, 일부러 대리인 2명을 세요. 2명을 세워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너는 이만큼을 쓰고 넌 이만큼을 써라. 둘 중에 되면은 오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입찰 무효가 나겠죠. 그다음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공유 지분 경매 시 제3자 유입 방지입니다. 왜냐면 공유 지분을 이게 A 건데 B 부분이 지금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럼 공유자는 이제 이 부분을 사면은 이게 통째로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경매할 때는 3자 유입 방지를 위해서 공유자들끼리 경매를 우선하게 해줍니다. 공유자가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보다 우선을 해줘요. 이때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지분 경매 시 공유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매각 결정 기일 이거를 통지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를 누락하면은 영향은 없어요. 근데 매각 기일 통지가 누락됐다. 그거는 매각 허가 즉시 항고가 돼요. 이유가 뭐냐? 사실 경매 개시 결정은 통지를 누락해도 돼요. 근데 매각 기일에 입찰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락했을 시는 매각 허가가 즉시 항고가 됩니다. 왜냐? 경매 기일에 입찰 안 하면은 입찰을 못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다 같이 가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는 지분 경매가 아니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그러면 이 정도만 분할하고 이 정도는 경매 넘겨서 나머지는 뭐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 경매가 아니에요. 따라서 공유자 통지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의 성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어도 반드시 매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세매각. 매각 기일 뭐 매수 신고 없어 유찰되거나. 그래서 다음 매각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가격 저감의 성질은 집행법원의 재량이고 즉시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재매각. 발생 사유는 매수인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효과는 이제 아까 전에도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공동 매수인인 경우 일부만 대금 지급했다고 해서 뭐 보류해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재매각이에요. 재매각 취소는 재매각 기일 3일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그 대금만큼 지연된 이자 지급했다. 그다음에 절차. 이거 지연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비용들을 다 냈다. 그러면 재매각 취소가 됩니다. 재매각 기일은 최초 기일 플러스 변경 기일 포함이에요. 자, 매각 불허가 사유는 매각 기일 공고 위반, 보증금 공고 위법, 매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요럴 경우 매각 불허가를 시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부터 들어갈게요. 부동산 경매 절차상 매각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수 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가 없는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배제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물취하게 된다. 보증 금액은 매각기일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해야 된다. 맞죠? 자,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매각 절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보증 제공 의무에 관한 법정 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 금액을 정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맞죠? 자,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 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 기일 공고는 위법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익관계인이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로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및 불허가 사유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죠. 자, 지금 다른 금액으로 보증할 건데 결정이 없이 그냥 공고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이유가 없이 금액이 변경됐으면. 자, 이걸 간과하고 매각 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채호가 매수 가액의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 기일을 정하여 매각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의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 맞죠? 일단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해요. 자, 기재사항 변경도 그럼 동일하게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 변경도 정관을 변경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요건은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자산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거죠.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4번은 맞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을 실행하여 기본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자, 위에 거랑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담보를 설정했던 거는 혹시나 내가 갚지 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를 보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무관청을 허가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재산이 강제 집행을 실시했죠. 그러다가 소유권을 변경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 차이죠. 사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요 차이입니다. 2번 민사집행절차의 공유자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그 공유자에게 허가를 해야 된다. 맞죠? 그다음에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라도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죠?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즉시 항고 사유가 됩니다. 맞아요. 왜냐? 매각 기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통지를 안 하면 지금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손이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자, 맞죠? 아니죠. 아, 맞죠.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을 지금 차손이가 됐죠. 왜냐? 공유자가 지금 최고가 매수인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 신고인은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 그냥 바로 돌려받고 이제 딴 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의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왜냐? 지금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공유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우리 나누지 말고 차라리 현금에서 배당받자 이 소리이기 때문에 굳이 통지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5번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 매각 대상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매각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당연하죠. 왜냐? 일괄 매각을 했어요. 근데 매각 대상이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 요 하나에 대한 공유자는 당연히 요 전체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기일 입찰에서 매주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 맞죠? 자, 변경하는 보증금액 변경 경우에도 매각 기일이 공고에 명시되어야 되고 매신청 보증의 경우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보증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란 건 일단 경매가 됐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이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배당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팔아도 배당에 남을 게 없다. 자, 그래서 남을 가망이 없으니까 보증을 적게 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제 매수 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냥 사는 거를 이제 보증하는 거라서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에 매수 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
공유자는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공유자는 이제 입찰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 제공 허용입니다. 입찰표 제출 여부 상관없어. 안 적혀져 있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차선이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 다음 4번. 자, 부동산 경매의 기일 입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매수 신청 보증에 관한 원칙은 입찰 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미달액이 근소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기일 입찰의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도 있도록 설비를 갖춰야 되고. 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은 매수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매수를 할 수 없고 설사 매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매수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리인은 본인 플러스 대리 업무 불가.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절차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채무가 매수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자, 불허된 경우 새로 매각 실시할 수도 있죠. 가능이고. 자,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적감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가액 적감을 하였다면 최저 매각 가격의 적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전의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의 매수 신고가 있다라 하더라도 매각 절차는 위법하다. 맞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수 대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 지금 대금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해서 재매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 못하고요. 재매각 기일이 3일 전까지 대금, 그 다음에 뭐 이율, 지연 이자랑 뭐 절차 비용을 지급할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때 재매각 기일은 재매각 명령 후 첫 매각 기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찰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 기일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내가 대금 지불 못해서 재매각이 넘어갔으면은 뭐 유찰됐든 뭐 했든 다 취소시켜 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에 흥결사항이 있는 등 매각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을 적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매각기일 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경호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 매각 가격은 당초의 최저 매각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함 절차에 의해서 적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뭐냐? 매각 가격을 줄이려면 유찰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재매각할 시는 가격 저감이 없다. 요 소리입니다. 세매각과 재매각 옳지 않은 것. 수인이 공동 매수인이 돼서 그 일부가 자기 목에 해당되는 매각 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자 매각 대금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정도 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정도 부족하니까 세매각 실시해야겠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일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세매각을 실시할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이거는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이거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그냥 동시에 매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분할 수 있겠죠. 경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 불능된 것을 관가하고 지정된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맞죠? 왜냐? 아니 나는 살려고 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매각하면 위법이겠죠. 세매각에서의 가격 적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자, 이거는 법원 재량이어서 그래요. 법원 재량.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재매각 명령이 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보면 우리 순서가 매각 결정 기일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죠. 지금 매각 허가 결정이 결국 끝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은 수정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매각 결정 절차.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각 기일이 종료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매각 불허가 사유는 경매 절차가 위반했거나 매각 조건이 위반됐거나 매각 가격이 현재 부당했거나 채무가 매수인의 자격이 문제가 생겼거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뭐 경매 절차에 중단하자 요 정도가 있어요. 자, 매각 기일 공고히 하자. 이전 매각 기일의 공고가 위법하더라도 그 기일에 매수 신고가 없었다면 실제 매각 영향 없음. 따라서 이후 매각 기일에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매각 기일에 위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아무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 매각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유찰되고 유찰 세매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매수 신고가 이루어졌으면은 이거는 어차피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하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수 희망자의 판단 자료예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잘못되어서 매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 당연히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음에도 필요하다고 기재하면은 매수 희망에서 제한이 생기거든요. 왜냐, 이 땅을 살려면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만 신청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각 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 가능. 근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이 경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이 기각에 대한 별도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왜 내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안 받아들였냐? 요때 즉시 항고는 아니지. 요때 별도로 항고 신청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면 보증을 제공해야 돼요. 이럴 경우 항고가 기각되면은 반환 불가고 항고가 취하돼도 반환 불가예요. 항고 제기 자체가 절차 지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하해도 보증 반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고를 했을 때 패소했거나 이제 뭐 승소했다. 이럴 때는 뭐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항고 자체가 취소되거나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매각 허가 결정은 선고 시 고지 효력이 발생되고 즉시 항고 기간은 그 선고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즉시 항고는 이제 효력 발생 시점부터 시작이거든요. 1번 매각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 절차하는 거. 여러 차례 매각 기일에서 매수 가격 신고가 없어 매각 불능이 된 경우 자 당해 매각 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 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 맞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뭐 농지 자격 취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심대한 영향을 당연히 끼쳤겠죠. 매수 희망자나 매수 의사에. 그래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대해 불복 항고를 할 수 없죠. 세우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없음.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이제 기간이 밀리는 거에 대한 이제 임시 담보입니다. 매각 허가하거나 허가지 아니하는 결정 선고할 때는 고지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진행한다. 맞죠? 자, 민사. 일단 보전처분 요건 신청 심리 재판할 거고요. 보전처분 요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은 뭐냐?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전하거나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이 채무자 상태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다 보전해라. 이렇게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예요. 이만큼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 왜냐? 이 처분 신청을 안 내리면은 그동안 채무자가 뭐 다시 일부러 재산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겠죠. 이걸 막는 거예요. 그 종류는 가압류.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 보전이고 가처분, 그러니까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 집행 보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다음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 보전. 그리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권리관계의 임시 구율.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보전 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비 보전 권리가 필요하겠고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죠. 피보전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과 본안 권리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어야지 이제 피보존 채권으로 인정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나 본안의 권리가 금전 채권이어야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자, 왜냐? 만약에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를 했으면 이제 본안이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떼서 봐야 되는데 이제 채권자가 대여금이 있어서 대여금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돈 대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달라 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 이거는 이제 특약 같은 거. 왜냐면 특약은 이제 특별할 때 나오는 채권이니까는 보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파산 면책 채권, 뭐 자연 채무. 자, 요거는 권리가 될 수 없어요. 단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압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약이나 뭐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 다 압류해달라. 그거는 안 됩니다.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 또는 권리 관계이다. 자, 기한부 조건부 권리 가능이 있어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장래 권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때 내가 받을 뭐 권리가 있는데 뭔가 이거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팔 것 같아. 그러면은 얼른 가처분 걸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권리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자, 처분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따라서 가처분 대상은 장래 강제 집행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맞죠? 목적물이 제3자 소유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왜냐? 내게 아니고 이제 3자 소유가 넘어갔잖아요. 특정물 인도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미 그 특정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없고 다툼의 대상 가처분의 목적물 특징. 목적물이 특정돼야 된다. 얘 대체물이라도 집행 단계에서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특정할 수 있으면 허용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있었는데 이게 건물이 뭐 중축해가지고 이렇게 뭐 특정물이 됐다던가 그럴 경우 뭐 허용시켜준다. 약간 이렇게 간단히 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인정 판례. 허무인 명의 등기. 자, 허무인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허무인 명의 등기 말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말소 청구권 보전 처분 금지 가처분 가능. 자, 공유물 분할 가처분. 공유자는 장래 취득할 특정 부분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공유자 지분에게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다른 공유자 지분도 이제 일단은 같이 공유했으니까는 나중에 뭐 내가 사거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 내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그러니까 이 공유자가 자기 이렇게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쓰는 공유관계 있는데 자기만 나 이 지분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공유관계 빠질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말소 청구.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가능.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채무 변제 해달라. 뭐 했을 때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지금 등기로는 채권자에게 넘어간 거야. 담보로 잡혀가지고. 근데 실제는 돈 갚으면은 채무 변제를 하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내가 채무 변제를 조건할 테니까 담보 가등기 한 거를 지금 담보를 지금 채권자가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이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요 소리예요. 내가 돈 갚으면 받아야 되는데 3자한테 넘어가면은 돈 갚아도 못 받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해달라.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 걸리죠. 자, 점유권 보호. 점유자는 소유권이 없어도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 예방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임차 계약을 했거나 뭐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없는데 여기에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내가 쓰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방해 예방 가처분을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피보전 권리 부정 판례. 자, 보전처분 유용 금지.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부정되면 다른 권리를 위한 기존 보전 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원래 소송에서 아예 이 권리 자체가 부정당했는데 다른 권리는 당연히 기존 보전 처분을 유용할 수 없겠죠. 주주권. 주주는 회사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회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주주는 그냥 이제 배당받는 사람인 거지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가 없어요. 국유재산 연고자 우선 매수권. 국유재산 연고자의 우선 매수권은 공법상 지위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땅을 이제 국익 사업으로 인해서 팔았어요. 이 땅을 이제 빌려줬는데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살 수 있게 권한을 줄게. 이거는 단지 그 권한을 준 거여서 이거를 보존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충분히 통제하고 언제까지 네가 살 마음이 있으면 살아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언제까지나 놔두고 이제 가만히 놔둘 순 없겠죠. 임원 해임 청구.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 청구권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피보전 권리가 당연히 될 수 없죠. 불법 행위로 이제 해임 청구를 했는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뭐 계속 보호해달라 할 수도 있겠죠. 보존의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은 장래의 강제 집행이 곤란하거나 현재 곤란해질 우려를 당연히 의미하죠. 자, 보존 처분 필요성 인정 사례. 선행 가처분 존재. 동일 권리에 대하여 선행 가처분이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하죠. 보존 필요성이 부정되진 않고 권리 침해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권리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존 필요성 부정 판례. 충분한 담보의 존재가 있다. 자,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있거나 채무자 재산이 충분한 경우 가압류 필요성 당연히 없겠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장기간 권리 행사 방치. 채권자 권리 침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보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죠. 집행 가능 상태. 집행 채권이 정지부 조건이라도 채권자가 조건 이행을 지연하여 집행하지 않는 경우 보존 필요성은 소멸한다. 맞죠? 채권자가 자기 권리인데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본안 패소 예상.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할 개연성이 큰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 요것들이 요거예요. 선박 우선 특권. 선박 우선 특권 채권자는 집행 권한 없이 경매 가능하므로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선박 우선 특권이라고 가끔씩 선박 같은 거에도 뭐 보증이나 담보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 선박이 이제 팔리게 되면 먼저 살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행권한이 없어도 어차피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 요 소리입니다. 강제 집행정지.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없다. 맞죠?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용 암기 문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1번. 보전 처분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 의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채무자가 아직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 목적물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아까 요 판례입니다. 요 어딨지? 아무튼 네 그거고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 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 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안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 금지이므로 처분 제한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자,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 양도 그 밖의 일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금지이므로 처분의 제한에 대해서 허용이 돼요.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금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한의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관한 것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의 정지 조건 부여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을 게을리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보존의 필요성은 당연히 소멸되었죠.
동일한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 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의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이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래의 후행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채권의 금전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되죠. 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지금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존의 필요성이 잃게 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5번.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본안소송에 있어 장래의 승패 예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 고려할 필요가 있죠. 패소가 거의 확정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처분지 필요한지 여부와 결정에 이제 판단을 주고 특허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장래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될 것을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죠. 자, 그냥 3번. 보전 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등기 무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부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 명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 검 단체일 때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등기 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죠. 어느 피보전 권리에 해당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이 되었으면 그 피보전 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존을 위해서 앞서 받은 보존 처분을 유용할 수 없죠. 왜냐면 피보전 권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이 되면서 이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용할 수 없고 선박 우선 특권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배에게 의해서 가압류하여 둘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면 보존의 필요성을 보기 어렵다.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일 때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진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음 4번. 보존 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배당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하므로 그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 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으나 단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청구권이 가압류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 채권권이라도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죠. 왜냐 현실적으로 도래하면 이미 피보전 권리는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항상 가능하고 목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불법 점유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가처분의 그 방해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불법 점유자가 되는 이유가 뭐 보증금 반환이랑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반환을 못 받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국유 재산의 임차인 연고자로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부적 권리로 하여 가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유 재산은 우선 매수권이 있으면 있는 거 끝이고 이게 따로 피부적 권리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음 5번. 보전 처분의 피부적 권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부전 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이게 그겁니다. 내가 이제 금전채권이 있는데 금전채권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권 달라.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인 다툼이 되는 대상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의 소유라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자, 주식 또 나왔네요. 주식은 그럼 뒤에 보면 되겠죠? 주주로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맞죠? 왜냐면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자, 학교법인이나 이사장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해임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집행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죠.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인정해주면은 그거겠죠. 너 해임 언제 할지 뭐 두고 보자. 약간 그런 것들. 5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서 그 대상의 목적물인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나 대치물이라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엔 이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전 처분의 신청 심리. 이거 6문제입니다. 자, 보전 처분의 의의. 보전 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장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금지 수단이죠.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거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요건은 이제 피보전 권리 존재,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했고 자, 보전처분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데 예외는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고 이제 채무자도 신청 가능했죠. 자, 판례는 이제 대위하여 신청 가능하고 채권 변제기 전이어도 법원 허가 없이 요청 가능하다. 관할법원은 본안 관할법원 아니면 목적물 소재지 법원, 집행법원 등이 있어요. 자, 관할은 선택 가능하고 신청 방식은 서면 신청 원칙이고 신청서는 당사자,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목적물 특정 방법은 채권 가압류, 피압류 채권 특정이 필수예요. 그래야 그 채권에 대한 보전 처분해줄 수 있겠죠. 피압류 채권 특정 없으면 가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은 그냥 동산,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산 소재지만 표시하면 가능이고 자, 목적물이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가압류 신청 진술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제출해요. 내용은 채권자 채권 현황, 채무자 재산 현황, 중복 보존 처분 여부입니다. 자, 진술서는 이제 미제출, 허위 기재, 고의 누락 했을 경우에 신청 기각이 가능하고 보존 처분 심리 방식은 이제 보존 처분은 결정 절차로 하는데 예외는 이제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신문도 가능하고 뭐 그 대신 신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보존 처분을 한다는 것은 혹시나 이 사람이 당장이라도 팔 수 있어서 보존 처분을 거는 거기 때문에 신속해야겠죠.
자, 보존처분 심리는 서명으로 충분하고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뭐 자, 보존처분 담보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이 가능하고 목적은 채무자 손해를 보존시키기 위해 가능해요. 형태는 이제 뭐 현금, 보증보험, 공탁이 있고 보존처분 중복 신청 같은 내용의 보존처분이 이미 있는 경우 문제인데 중복 신청 여부는 후행 보존처분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지고 보존명령 이의 신청 있으면 이의 소송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존처분을 했는데 요게 이제 판단이 끝났다. 그때 따지는 겁니다. 동일 보존처분 재신청이 있어요.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 제기 안 하면 취소가 되고 이후 동일 가처분의 재신청이 가능해져요. 판례는 이제 보존 필요성 판단 기준입니다. 재신청 시점. 보존처분 취하가 있어요. 원칙은 뭐 서면인데 신문이랑 변론하다가 이제 말로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효과는 이제 신청 종료. 보존처분 발령 후는 뭐 보존처분 효력 상실했을 때. 판례는 뭐 별도 취소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권리를 이제 보호해달라는 거지. 아무튼 별도 취소 결정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이 피보존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안 하면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채권 가압류 특칙 제3채무자에게 이미 가압류가 송달된 경우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소멸돼요. 보존처분 효력 가압류는 처분 금지고 가처분은 권리관계 잠정 확정이고 특징은 본안 판결 전 임시 효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 붙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본안처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럴 경우 기각할 수 있다. 맞죠?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해당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존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 아니죠. 후에 가처분 신청과 동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최초가 아니죠. 왜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처분이 집행됐는데 3년 동안 굳이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행 시점 기준을 판단하는 거고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은 양도 승낙 후에 채권 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근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 공무원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이거를 찍은 경우 이거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 접수일자가 확정일자예요. 자, 그 다음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유치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유치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맞죠? 그냥 건물은 이제 뭐 건물로 표시가 가능한데 그 사안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두루뭉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만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존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당연 상실되므로 이 신청을 할 이익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압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 액수를 당연히 밝혀야 되죠. 특히 가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줘야 된다. 맞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에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채권 전부에 의한
아니죠. 자, 전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범위를 특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압류 결정에서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기 때문에 전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유체동사에 대한 가압류 진행 절차에서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죠. 당연히 착수되지 않았으니까 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분용이 된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맞죠? 자, 원래 시효 우리 저번에 했죠. 중단됐다가 시작하면은 다시 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가압류 신청에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다만 신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말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신문하다가 변론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명령 효력은 소멸하고 시효 중단 효력도 소극적으로 소멸되죠. 집행채권의 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자, 이거 맞죠? 지금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가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 됐다고 해서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부존재 하더라도 집행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나중에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가 판단되면은 실질적으로 무효 판단이 나는 겁니다. 자, 요게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갖는 출자 증거는 인도 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생기고 이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송달될 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소멸시효는 이 효력이 생긴 시점부터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될 때부터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했어요.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 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자, 왜냐? 지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죠. 근데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이죠. 지금 동일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 효력은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 명령의 신청을 취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맞죠? 맞고 4번. 보존 처분의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을 취하는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확정적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거 아니죠. 자, 시효 중단은 이 가압류 결정이 되면 생긴다고 했죠. 아이고 씨. 자, 가압류 결정이 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송달되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계속 이런 지문이 나오냐. 자, 피압류 채권은 이거는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근데 자, 이건 뭐가 틀렸냐. 삼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확정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송달된 후에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시효 중단이라고 확실할 수는 없어요. 자, 법무사는 이런 말장난 많이 칩니다. 다음 2번. 민법 119조는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44조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할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 중단의 사유가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뭐 많이 뭐라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요 시점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치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조치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 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분명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맞죠? 자, 4번 금전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극적으로 소멸되죠. 맞죠? 가압류에 의한 자, 이게 소극적으로 소멸된다는 게 원래 여기서 가다가 이때 멈췄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이제 그게 끝났을 때 다시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각 대금 납부 후에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보면은 매각대금 납부 후에 지금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배당이 공탁되었으면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가압류 채권자가. 왜냐? 배당을 받았을 거니까. 공탁금도 신청하면 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5번 옳지 않은 거. 금전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해어진 경우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소급적으로 소멸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 취소 또는 집행 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 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한다. 맞죠? 채권 가압류 결정의 집행으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서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의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이미 3채무자에게 가압류 취소 통지서를 송달했어요. 채권 가압류 결정이 지금 송달된 상태지만은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어차피 취소가 됐으니까 그때 더 이상 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채권 취득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압류 취소 결정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다면 이미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소급하여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미 취소된 가압 결정은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요. 이미 취소한 거는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권 압류 효과 발생 전에 채무자가 잠시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취소가 됐죠. 근데 채권 가압류 결정이 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소 통지서가 갔기 때문에 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채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그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대상이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효과를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피압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죠.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6번 보존처분 신청 및 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존처분 신청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자 아니죠. 아닙니다. 보존처분하는 이유가 기한 이행일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받고 싶은데 이미 팔아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존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틀렸고, 이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 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피압류 채권을 그래서 무조건 특정해줘야 돼요.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자,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등기 존속 시, 존속 동안 시효 중단, 그리고 등기가 끝나면 말소되면은 이제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면 가압류 결정은 그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 가압류 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되어서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합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가압류 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이는 그 취합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이 사례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취소 통지서가 지금 채권 가압류 결정이 됐지만 지금 채권 취소 통지가 아직 제3채무자에 가기 전이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보존처분 신청이 중복 신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후행 보존처분의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존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소송의 심리 종결시가 규칙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보존 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난주의 시간이 지나고 또 보존 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거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존 처분에 대한 재판 세 문제 가겠습니다. 보존 처분 재판 구조는 보존 처분 인용 결정, 신청 기각, 담보적인 명령 후 인용 결정이에요. 보존 처분은 본안 전 임시적인 권리 보호이므로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변론 없이도 가능하고 소명으로 판단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요. 결정을 하고. 재판 방식은 결정주의, 보존 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판결이 아닙니다. 왜냐? 승패가 없어요. 보존 처분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인 권리 보호입니다. 자, 변론 없이 재판이 가능하고요. 채무자 신문, 구술 변론은 필수는 아니에요. 보존 처분은 이제 긴급성이 핵심이라서 간이 절차가 허용됩니다. 보존 처분 인용 요건, 피보존 권리가 필요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입증돼야 돼요. 소명해야 되고 증명은 아니에요. 내가 이 피보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증명할 건 아니고 소명 방법은 이제 서면, 자료, 진술 등 간단한 방법이에요. 담보 제공 명령, 보존 처분 인용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명령이 가능해요. 이 이유는 이제 이 채무자가 보존 처분 신청을 했는데 아무튼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담보 제공 명령이 가능하고 목적은 채무자가 입을 손해담보.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금 팔아야 돼요 당장. 근데 갑자기 보존을 걸어서 못 팔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을 손해를 담보로 하고 일반적으로 금전공탁을 합니다. 담보의 법적 성질은 채권자가 담보 공탁을 하면 피공탁자가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의 권리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이런 설명하고 있었는데 정지를 걸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행사 불인정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불인정합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은 권리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별도예요. 아무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보전 항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재판은 보전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이전에도 가능해요. 왜냐? 보전 처분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재판은 당장 할 수 있어요. 효력 정지에 대한 요건에 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순 없고 따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 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고할 법률상 이익이 없죠. 2번 맞죠? 3번 무담보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나 무담보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했는데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왜냐 담보 제공은 실질상 채권자의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이의 취소에 대한 항고 사건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 검토 주장 서면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지급한 변호사 보험은 보수는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변호사 비용은 소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요. 보전 처분 이의 취소에 대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항고인이 즉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항고 이유서 보전 처분에는 보전 처분은 그냥 보전 처분 뭐 권리 존재 보전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되고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보전 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담보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서 담보 권리자인 가처분 채무자는 담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죠.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함으로 맞죠. 가처분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채권은 별도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서 담보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라
담보를 제공한 원인의 부존재인 경우 물론이고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존 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담보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해 공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까지 당연히 이행을 하라고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죠. 이것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의 보존 처분을 반하게 되나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보존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죠? 3번 보존 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담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가?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이것도 맞죠? 가처분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별채권을 해서 파산 절차 얘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맞죠? 권리 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방법은 보존 처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재기 등 재판상의 청구이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다. 맞죠? 자,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존 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담보 제공을 명함으로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자, 반드시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 법무사 시험이나 뭐 법시험에서 뭐 반드시 확정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단호한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고 확인해도 되긴 돼요. 네, 왜냐면 법은 무조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인 단어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고 맞죠?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승소 판결 확정을 얻을 때나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될 때 담보 취소의 사유로서 담보 사유 소멸에 해당된다. 맞죠?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 행사 최고를 거쳐서 담보 취소 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 담보 권리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